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U20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준우승 신화를 이뤄냈던 4년 전 폴란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4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나이지리아에 주도권을 내주고 전반 내내 고전했습니다. 김준홍 골키퍼의 선방으로 여러 번의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후반에도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이어졌지만 두 팀은 끝내 골문을 열지 못하고 승부는 연장 승부로 이어졌습니다. 기다리던 골은 연장 전반 5분에 나왔습니다. 이승원의 코너킥을 수비수 최석현이 정확한 헤더로 연결하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후 우리 선수들은 나이지리아의 파상 공세를 침착하게 막아내며 한 골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준우승 신화를 일궈냈던 4년 전 폴란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4강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이탈리아입니다. 8강에서 콜롬비아를 3대1로 따돌린 이탈리아는 최근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3회 연속 4강에 진출한 강팀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라플라타로 이동한 뒤 9일 새벽 6시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이탈리아와 맞붙습니다. 8강에서 연장 혈투를 펼치고 이번에도 상대보다 하루를 덜 쉬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4일간의 체력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군 당국이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동체 잔해 일부에 대한 인양을 오늘 엿새째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앞으로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 없이 2차 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 인양 작업 닷새째. 수심 75m까지 가라앉은 15m의 동체 잔해를 결박하는 작업에 진척은 있었지만 아직 수면 위로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고장력의 밧줄을 묶어 끌어올려야 하는데 원통형인데다 무게가 상당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여기에 0.5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한 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또다시 담화를 내고 유엔 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보리가 걸핏하면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게 대단히 불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까지 시종일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IMO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내놓은 데 대해 반공화국 결의 채택이라며 사전 통보가 더는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 다만 북한이 예고한 오는 11일 이내에 발사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2018년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의 양자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초계기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 협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 동해에서 우리 해군 광개토 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우리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일본의 위협 비행이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군함이 충돌할 뻔했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군함이 속도를 높이며 미국 군함 앞을 가로질렀는데 미중 국방장관은 서로 상대국 책임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앞을 또 다른 군함이 충돌할 듯 가로지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이지스함이 속도를 높이며 미 군함의 뱃머리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불과 137m 앞을 지나는 초근접 항해에 미국 군함은 시속 18km까지 속력을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영상은 미 군함을 뒤따르던 캐나다 호위함에 타고 있던 언론에서 촬영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통제 불능의 사고를 낼 뻔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Do the right things to rein in that kind of conduct because I think accidents can happen that could cause things to spiral out of control. 중국은 사고 원인을 제공한 건 중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분규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除了我们制定这样的规则，最好的办法就是我们各国，特别是各国的军机和军舰，都不要到别的国家领海。 지난달 26일엔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 앞을 근접 비행하며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전후로 미국과 중국이 공중과 해상에서 충돌할 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결렬되면서 양국 간 분위기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국방부 고위관리들을 모아 대중국 견제에 고삐를 쬐습니다. 중국도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 감산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각 4일 정례 장관급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주요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하루 50만 배럴 자발적 감산에 들어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감산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감사원 감사 거부를 두고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확신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향해선 더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선관위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오늘은 선관위 의혹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와 관련한 긴급 현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와 감사원의 감사 수용을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선관위 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사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와 함께 후속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선관위원장 사퇴와 감사원 감사 수용은 선거관리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임명하려는 야욕을 위해서라며 이는 공정한 선거관리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기술 통제를 강화하는 사이 일본이 국가적 역량을 모아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밀착하고 역할이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8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대표 7명을 총리 관저로 초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사업 부활과 일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この我が国の半導体産業の復活、また日本への投資の拡大を目指して、私も政権発足以来取り組んできました。 이런 요청에 호응하듯 일본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약 5조 원을 투자해 히로시마에 D램 생산 라인을 만들기로 했고 타이완의 TSMC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구마모토현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 미국 IBM은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반도체 연합 라피더스와 협력해 2나노칩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일 정부 간 공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최근 장관급 회담을 열어 반도체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두 나라의 밀착과 그에 따른 일본의 역할 확대는 한국의 제조 역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우리 일본 기업이 만든 시스템 반도체를 사달라,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한일 간 반도체 기술 격차가 이미 크게 벌어져 있어 일본의 반도체 부흥 노력의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생산 역량 이런 것들은 확보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후의 어떤 보루같이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하나 정도 더 있길 원하는 게 아닌가. 미중 대립을 계기로 반도체 생산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 일본. 단기간에 제조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더라도 반도체 생산을 본격화할 무렵에는 우리에게 현실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골프장 탈의실에서 벌거벗은 이용객을 직원이 몰래 찍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프장 측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직원이 신고하려고 찍은 것 같다고 해명했는데 정작 나체 사진을 찍힌 사람은 담배를 피운 적도 없었습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A씨는 한 직원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벌거벗은 지인 B씨와 자신의 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던 겁니다. 얼버무리던 직원을 추궁하자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수치스럽죠. 아무리 그래도 나체 사진 찍혔는데 수치스러운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이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 사진이 어디서 떠돌지도 모르는 모습이고, 좀 섬찟하죠, 솔직히. 전부 다 처자식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당황스러운 사건에 해명을 요구하자 돌아온 골프장 측 대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보고하려고 찍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벌거벗은 채 사진을 찍힌 B씨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와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 역시 과거 흡연구역이었고 현재도 일부 이용객이 꽁초를 버려둔 상태여서 금연구역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프장 측이 흡연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다른 지인들 통해 가지고 왜 담배 피가 찢겠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괘씸한 거예요. 안 피는 담배를 자꾸 피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나쁜 놈 되는 것 같고.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직원이 피해자들의 흡연 모습을 신고하려고 한 행동이지만 사진을 찍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사진은 모두 삭제한 뒤 피해자 일행에게 사과했으며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찍기만 해도 불법 촬영이 성립하는 만큼 상황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악가 김태한 씨의 모습이 좀 마치 노래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인데 세계 3대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 남성 성악가로는 최초죠? 맞습니다. 네. 한국은 물론이고요. 아시아권 남성 성악가로도 첫 우승입니다. 김태한 씨는 2000년 8월생인데요. 이번 결선 진출자 가운데 최연소였고요.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내려온다는 목표로 임했더니 하나도 긴장되지 않았다는 소감을 전했는데 기사에서는 MZ세대다운 발랄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태한 씨는 어렸을 때는 록 가수를 꿈꾸다가 중3 때부터 정식으로 성악을 시작했고요. 이후에도 국내에서 쭉 공부하고 활동한 순수 국내파입니다. 그러니까 K-클래식의 저력을 보여주는 우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김태한 씨는 한국인들이 워낙 노래를 잘해서
국제 콩쿠르보다 국내 콩쿠르가 더 떨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우승을 한 김태한 씨도 있지만 이번 결선에 베이스 정인호 씨, 바리톤 권경민 씨까지 한국인 3명이나 진출을 했더라고요. 네. 또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또 격려의 말을 전했죠. 그렇습니다. 네. 아래쪽 기사를 통해서도 전하고 있는데요. 예. 이 조수미 씨는 3명의 결선 진출자들을 만나서 축하하고 격려해 주면서 조금은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초 유럽에서 활동할 때 동양인이 오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종종 거절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외국 사람처럼 보이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실력을 보증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했고요. 이번 콩쿠르 우승으로 K클래식의 저력을 보여준 김태한 씨의 앞으로 활약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공연은 오는 9월부터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김태한 씨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한국인들 노래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자랑스럽고요. 9월 공연 벌써부터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과외 도우미 구할 때를 썼는데 비대면 중계 몸서니까 정유정 사건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앱 사용하기도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고요. 아예 회원 탈퇴까지 하면서 앱을 지우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유정이 범행에 사용한 해당 과외 중개 앱의 경우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신원 확인은 허술한 반면 과외 교사의 개인정보는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공지를 내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앱에 그칠 게 아니라 비대면 중개업계 전체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안전장치 필요할 것 같고 이전에도 가사도우미 앱 이용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앱을 통해서 부른 가사도우미에게 졸피뎀이 든 콜라를 마시게 하고 성추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중개 앱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이렇게 부작용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공시 기준과 또 신원 확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편리함이 있어서 우리가 앱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소방관 채용 면접관이 학원 면접 강사였다. 어떤 내용이죠? 네, 소방청은 올해부터 면접 시간을 늘리고 면접 점수 반영 비중도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최소 자격만 심사를 했다면 이제는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바뀐 건데요. 그러한 면접 전형에 바로 지난달까지 사설학원에서 소방 면접반 3주 과정 강사로 활동하던 한 교수가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설학원 강사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관이 됐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이고 또 면접 진행하면서 수강생을 만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면접관은 심리 전문가, 현직 소방관, 또 외부 전문가 이렇게 3명으로 꾸려졌는데요. 여기서 해당 교수는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이 면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소방청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270여 명 되는 면접관의 이력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이 면접관 교육 과정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제지간을 만날 경우에는 미리 기피 신청을 하라고 교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교수도 사전 정보가 학원 수강생들에게 나가거나 면접 당일에 수강생을 마주친 일은 없었다면서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소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면접관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수사 의뢰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소방청은 향후 면접관을 위촉할 때는 사설학원 강의 경력 등을 묻겠다고 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교수는 향후에 면접관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가 이 공정의 문제잖아요. 만약에 면접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면 면접관 위촉에 더욱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짬밥 대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햄버거. 요즘 군대에서 배달이 좀 많이 가능해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군 장병들의 배달 주문이 인근 상권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어쩌다 특별한 날에 단체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이제는 시원한 커피가 먹고 싶을 때 바로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배달 주문을 해서 먹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나름 배달료를 아낀다면서 여러 병사들이 함께 모여서 주문을 하기도 하고요. 아예 단골 식당들은 군부대로의 배달료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입이 근질근질해집니다. 라떼는 말이야 좀 하고 싶은데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아무 때나 이렇게 좀 배달을 원할 때 많이 시켜 먹곤 하는 건가요, 요즘에는? 네, 대체로 배달 음식 주말에만 허용이 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일부 부대에서는 일과를 마친 평일 밤에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배달 음식을 즐겨 먹다 보니까 정작 급식을 거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데 때문에 버려지는 잔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철은 식중독 취약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음식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군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배달 이용을 자제시킬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군 복무 환경이 이렇게 좀 좋아지는 거 확실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긴 한데 뉴스 끝나고 오랜만에 좀 라떼 한 잔 좀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도 열차 사고 소식이네요. 1995년에 358명이 숨졌던 사고가 있었는데 이후에 최악의 사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기사에서 어떤 내용 전하고 있나요? 네, 인도 측은 응급대원 1000여 명을 투입해서 현재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75명의 사망자가 나온 걸로 집계가 되고요. 또 중상자 수가 더 많아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철도 하루에 1,300만 명, 그리고 연간으로는 80억 명이 이용할 정도인데 설비 노후화와 미숙한 운영 문제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야당 측에서는 모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철도 이용자 지금 수 얘기해 주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루에 1,300만 명, 연간 80억 명.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서 또 다시금 알려졌지만 인도 열차 정말 오래된 열차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인도의 철도망이요.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절에 목화나 석탄 등을 운반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철도의 98%가 그 당시쯤 만들어져서 현재는 상당히 노후화돼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위급 상황에 자동으로 제동을 하는 충돌 방지 시스템은 전체 노선의 2% 정도에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노선에도 이 기술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디 총리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새 고속열차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그보다 하루 전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일정은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인재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00여 명의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전하고 싶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 있는 학원이 인가받은 국제학교인 것처럼 운영해오다 교육청에서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학원인 줄 몰랐다는 입장인데 학원은 이름만 바꿔서 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원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온 A씨는 지난 3월 말 학교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학교로 알고 있었던 곳이 교육청엔 학원으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입학 안내서나 공지사항에 모두 학교라고 돼 있었다며 학교가 아닐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부모가 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학교 갈 시간에 학원을 보내겠냐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 거죠. 학원 측은 학교라고 칭한 적이 없고 운영 초기 실수가 있었던 거라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지 않은 채 원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한 글자 바뀌었고 대표자가 원래 원장에서 남편으로 교체됐을 뿐 운영진이나 강사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학원 곳곳엔 예전 명칭을 썼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기관이 간판만 바꾸고 운영되는 셈입니다. 교육청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이 대표자나 명칭만 바꾸는 방법으로 새로 등록하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길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학교 명칭을 쓴 것 등
위반 사항은 모두 시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교에 가는 대신 학원을 택한 원생 250여 명에게 학교 수준의 교육 환경이 제공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급식이 건물 로비에서 이뤄졌고 지금도 야외 활동은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학원 시설인 경우에는 그런 엄격한 룰들을 적용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일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와 다르게 환경이나 시설이 열악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해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국제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에 등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최근 교제 폭력이 잇따르지만 경찰은 피해자 상당수가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아 추가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해명합니다. 또 교제 폭력에 대한 법이 없어 가해자 분리 조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왜 보호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30대 김모 씨는 교제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전 연인을 찾아가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피해자라. 경찰은 피해자가 교제폭력을 신고한 뒤 임시거처 등의 보호 조치를 거부해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내놓은 해명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는 걸까? 현재 교제폭력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스마트워치와 임시거처 제공입니다. 그런데 위급할 때 응급 버튼을 눌러 경찰의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는 찰나에 발생하는 범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임시거처로 옮기는 건 역시 일상생활 제약이 불가피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반발 심리나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제한되는 것 같고 난 죄도 진고 난 잘못도 없는데 왜 가해자는 이렇게 뻔뻔하게 대로를 활보하고 있으면서 나는 왜 밤낮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정리가 아닌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보호 조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지는 거죠. 교제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6년 8천여 명에서 지난해 12,000여 명으로 6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제폭력이 어느덧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만큼 피해자의 일상 침해는 최소화돼 가해자에 대한 감시 수위는 높이는 방향으로 보호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피해자 근처로 접근할 수 없게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피해자 역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호 조치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 역전세 관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또 커졌는데 역전세 위험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지금 절반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집값이 이제 오를 때는 이른바 이제 갭 투자라고 해서 이제 일정 부분 현금 없이 전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집값이 떨어질 때는 역전세, 깡통 전세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4월 말 기준 역전세 위험 가구가 1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102만 6천 가구. 이게 전체 이 전세 가구 물량의 52.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1년 전만 지난해 1월만 하더라도 역전세 주택이 한 51만 7천여 가구였으니까 1년 반세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역전세라고 하면 2년 전에 비해서 도대체 얼마나 전세 가격이 떨어졌냐? 평균 한 7천만 원 정도 떨어졌고요. 가장 많은 격차를 보인 상위 1%를 보니까 무려 3억 6천만 원. 집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이제 전세가보다 낮은 깡통 전세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월 기준 한 16만 3천여 가구인데 이게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깡통 전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도 평균 한 1,000만 원 가량, 2천만 원 가량 낮은 상황이고 또 격차 상위 1% 가장 많은 격차를 보니까 전셋값이 무려 매매가보다도 1억 원 이상 높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분석하기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 나중에 지금 당장 이 9월이 가장 이제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지금 일부에서는 일부 지역에 따라서 서울의 경우는 반등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역전세라는 개념을 보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돈을 못 돌려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난을 겪는 집주인이 많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혼동돼서 쓰이고 있어요. 깡통 전세와 역전세가. 깡통 전세는 매매가하고 전세값 비교예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매매값을 추월해 버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도 온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면 위험하다. 깡통 전세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역전세는 전세와 전세 비교예요. 2년 전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서 지금 전세값 너무 떨어지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돌려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지금 현재 커진 이유 좀 중점적으로 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이 집값과 전세값이 2021년 하반기까지가 피크였어요. 그 당시 이제 전월세 특히나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 대란 우려가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부터 2021년 하반기부터 지금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과 전세값이 2년 전에 비해서 동시에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2021년 9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6억 2,600만 원 선이었는데 지난해 4월에는 5억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빌라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전세값이 한 16% 넘게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전세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임차인한테 못 주고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신 내준 금액이 올해 넉 달 동안만 1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전체가 한 1조 1,700억 원대니까 넉 달 만에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올해 아마 사상 최대를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허그에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을 조금 이제 강화하고 있어요. 주택 전세 보증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아니 내가 나중에 내 보증금 못 돌려달까 봐 이제 전세 드는 것조차 보험 드는 것조차 허들을 높여버리면 그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 소식도 많이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보다 다시 늘었더라고요. 이게 처벌이 좀 약한 게 문제를 키운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 판결이 열의 9명 이상이 집행유예입니다. 사망 사고인데도. 이게 이제 보험연구원의 분석인데요. 국내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봤더니 2012년에 2만 9천여 건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운행 자체가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1년 1만 4천여 건이었는데 지난해 소폭 늘고 있다는 겁니다. 1만 5천 건으로.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사망자 수가 2001년 206건에서 지난해는 214건으로 사망자 수도 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사망사고 냈는데도 결국은 법원에서는 집행유예입니다. 뭐 이게 약간의 보상 처리를 했겠죠. 합의를 했든가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러면 일본을 봤더니 일본은 2021년 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형량을 3배 높였습니다.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미국 뉴욕은 더 심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자가 없다 하더라도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되는데요. 최대 1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연구원은 일본이나 미국 사례처럼 음주운전 사고의
형량을 좀 높이고 적발 경험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좀 가중 처벌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자동차 보험료를 가지고도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이 좀 되잖아요. 음주운전했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요? 음주운전도 굉장히 자동차 보험도 너그럽네요. 예. 지금 봤더니 적발 경험이 있어도 인상률이 9에서 15% 할증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첫 번, 음주운전 적발 경험 한 차례 적발이 되면 9%, 두 차례 적발이 되면 15% 내외로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외국을 봤더니 미국을 봤더니 음주운전 경력 있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적게는 28%, 많게는 159%예요. 우리보다 10배 이상 할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159%. 9%.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이 두 가지예요. 음주운전이라는 게 사실은 타인에 대한 살인, 사망을 가능케 하는 가능성이 높은 사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처벌 수위 높이고 그리고 보험료 할증 대폭 높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술 마시고 운전하면 벌금 무서워서 운전대 잡지 말아야 된다는 경각 심리를 좀 심어주자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은 주식시장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주요 20개국 가운데서도 좀 높은 수준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제 지난달 G20개 국가의 이제 한 달 동안의 지수 등락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 코스피가 한 달 동안 3.02%가 올라서 전체 20개 국가 가운데 5번째로 높았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 지금 경제 위기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가 14%, 일본 증시 역대 최고 기록하고 있다. 33년 만에 최고입니다라고 했는데 7% 넘게 올라서 2위였고요. 네. 그다음이 튀르기예, 브라질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이 좀 부진했어요. 코스닥은 아마 2차 전지들 좀 조정을 받으면서 1.67% 상승에 그쳐서 20개국 가운데 중위권 기록했습니다. 네. 국내 그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좀 좋아지는 부분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는 좀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주가 수준이 이걸 선반영했느냐 아니면 좀 쉬어갈 거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반도체주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올해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더 많이 올랐어요. 45%가 올랐는데 거의 12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사들였는데 그 가운데 90%가 반도체주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1분기, 2분기 반도체 좋지 않습니다. 재고 사상 최대로 쌓이고 있고요. 반도체 현물 가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업황 반등 기대감이에요. 여기에 불을 붙인 게 엔비디아입니다. 생성형 챗 GPT의 AI 초고속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엔비디아가 주가 2배 이상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들 대부분 삼성전자 7만 전자 넘어서 8, 9만 전자, 하이닉스 역시 12만 전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관건은 그거예요. 과연 반도체가 하반기에 회복된다라고 하더라도 감산하게 되면 석 달 정도 시차를 두고 2분기 말, 3분기 초에는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회복 속도와 강도에 따라서 지금 이게 선반영된 건지 이미 많이 오른 건지 아니면 조금 조정한 이후에 반독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연구원은 다소 보수적인 것 같아요. 증권사들은 다소 긍정적이지만 산업연구원은 지금 올해 반도체 하반기 수출도 12.8% 줄어들 수 있는데 이전 전망보다도 크게 낮아져서 회복 속도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리포트 중에 일본에서도 이제 반도체 개발에 불을 당긴다 이런 리포트를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K반도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마다 홍콩에서 열리던 6.4 天安门 시위 희생자 추모 행사는 홍콩 당국의 봉쇄로 이제는 타이완으로 옮겨갔습니다. 어제 중화권에서는 타이완에서만 희생자를 기리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의 장제스 기념관 옆 광장에 홍콩에서 철거된 天安門 시위 추모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수치의 기둥이라는 조각상 주변으로 추모객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전자촛불로 새긴 8964는 1989년 6월 4일
베이징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민들이 숨졌던 그날입니다. 我们现在可以这样讲话，都是就是有钱人这样争取。那我们要记住这个历史，就是也要警惕，就是不要让这个民主自由就这样又被侵害了这样。 30년 동안 해마다 홍콩에서 열렸던 추모 행사는 홍콩 당국의 봉쇄에 따라 올해 중화권에서는 타이완에서만 열렸습니다. And that's like more than 30 years of commemorations. So it's all ingrained in our subconscious that we should care and practice our sympathy towards other people's yearning for democracy and freedom.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500여 명이 야간 촛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64초 동안 묵념도 올렸습니다. 촛불 집회를 주최한 민간단체 측은 6.4 민주화 시위는 타이완이 매년 기려야 할 사건이며 중국 공산당은 매일 군사력으로 타이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반격이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 내 접경지도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벨고로드주는 지역 내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주민 수천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km 떨어진 러시아 벨고로드주의 노바야 타올잔카 마을입니다. 러시아 자유군단 병사들이 마을을 가로질러 인구 4만 명의 도시 세베키노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Увидел обращение подлецов, негодяев, убийц и фашистов, которые якобы хотят встречи со мной, предлагая разговор на пленных. На самом деле зашли с ДРГ. идет бой сейчас в Новой Таволжанке. 벨고로드주는 지난 3일간 9명이 포격으로 숨졌는데 전투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전쟁이 남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주민 2,500명이 집을 나와 국경에서 먼 체육관 등으로 임시 대피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후 병합을 선언한 도네츠크주의 호를리우카도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계속된 포격으로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Да, это наш дом. Вчера вечером к нам прилетели снаряды какие, не знаю я, не военный человек. Ну, все пострадало у нас. Вот. Нету у нас крыши, нету. 전후방의 난타전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무차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중부의 드니프로에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22명이 다치고 2살 여자아이가 숨졌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건물 잔해 속에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Знаходиться з політравмою в реанімації і уявіть собі трагедію, коли чоловік, батько дитини, пані Наталі, чоловік і Єлизаветин батько в цей час був на чергуванні, повернувся і своїми руками, так би мовити, шукав свою доньку і витяг з-під завалів.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우선 지상전을 중심으로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F-16 전투기는 가을에 투입되지만 현재 보유한 무기로 지상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오늘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공식 출범합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작성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보훈부 승격 작업에 따른 것입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보훈처는 1985년 처로 승격됐지만 기관 위상은 차관급과 장관급을 오갔습니다. 부승격에 따라 조직 규모가 커지는 건 물론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불영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 관할에서 보훈부 관할로 변경되는 등 보훈부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750만 재외동포의 정책과 민원 서비스, 교류 협력 사업 등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오늘 개청식을 열고 인천 송도 본청과 서울 광화문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가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영사 등 민원 서비스는 물론이고 과거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교류 협력과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의 업무도 함께 맡게 됩니다. 전북 전주에서 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에선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찌그러지면서 4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량을 뒤덮은 시뻘건 불길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릅니다. 무언가 터지는 듯한 폭발음이 들리고 차량 곳곳에선 쉴 새 없이 불똥도 떨어집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중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를 본 운전자가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당국이 이동식 침수조까지 동원한 끝에 불길은 3시간 10여 분 만에야 완전히 잡혔습니다. 차량이 1분만 타면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도 할 수 있는데 내부가 다 탔어요. 고속도로 갓길에 소방차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구 부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갇힌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이용해 차량의 틈새를 벌려봅니다. 차량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 중림동 중림교차로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이 팔과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엔진 좀 밀고 들어와가지고 앞에 좀 많이 끼어 있었거든요. 좀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각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 인근 바다에선 9.77톤급 어선 한 척이 침수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선원 5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된 가운데 해경은 선박을 인근 섬으로 인양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원하는 모습 그대로 물건을 출력하는 3D 프린터, 이제 집을 짓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2층 건물을 3D 프린팅 기술로 완공했는데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의 한 사무실, 평범한 2층 건물. 내부 역시 일반 사무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2층 사무실의 기본 뼈대는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기본 뼈대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 단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은 30평 99제곱미터. 3D 프린터로 만든 기역자 벽체 10개를 사용해 건물의 기본이 되는 골조를 세웠습니다. 나흘밖에 걸리지 않은 기간도 기간인데 비용 절감은 더 놀랍습니다. 2층 사무실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8,300만 원. 창호와 바닥, 전기 등 내부 공사가 전체 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기본이 되는 골조 공사는 단 2명의 인원으로 700만 원도 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너무 상승이 돼서 그 공사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인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부딪히게 되는 많은 진입 장벽들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 인증과 안전기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을 상용화할 수 없고 만들어도 표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속히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해야지 우리나라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3D 프린팅 주택을 짓고 있는 상황. 국내 기업들도 이미 기술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관련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골목과 비엔날레가 만났습니다. 이 비엔날레 전시 공간이 대폭 확장된 건데 흥겨운 공연까지 어우러지면서 광주의 골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한 말에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광주의 근대 역사 문화 마을입니다.
구비구비 골목길에서 비엔날레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딱딱한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골목으로 파고든 겁니다. 주민들이 만들어낸 기획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보시고 양림동에 오셔서 이제 예술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예술 관광이 될 수 있게 양림동 지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미술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광주 비엔날레의 스위스 국가관을 위해 갤러리를 선뜻 내놨습니다. 주말에는 길거리 공연과 댄스 경연 대회도 열립니다. 방송국의 오픈 스튜디오도 선을 보였습니다. 아마추어 가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양림동은 근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러한 때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가 생겨서 저희가 저희 같은 설 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주 양림동 일대는 여러 테마 카페와 공방 등도 들어서면서 예향 광주의 문화 발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인 오늘 환경부가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주제로 기념식을 엽니다. 이번 환경의 날 기념식의 슬로건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로 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는 각오를 담았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전국 24개 대학 환경 동아리에서 학생 80명이 참여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캠페인 출범 행사도 진행됩니다. 선선함이 감도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강릉은 31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동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30도 안팎의 낮더위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날씨 속에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8.8도, 대전 19.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더위가 비교적 덜하겠지만 동쪽 지방은 대구 28도, 포항 29도까지 올라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절기 망종이자 현충일인 내일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